예, 그럼 계속 할게요. 뭐. 그 아까 제가 찾아보기 전에 미리 찾아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국 고유명사 표기할 때 중국 발음으로 하느냐 한자 발음으로 하느냐는 신의 혁명이 기준입니다. 1912년 신의 혁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나서 그 후에까지 살아 있으면 신의 혁명 이후로 본다 뭐 이런 게 보통 대세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조차도 잘 안 지켜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리홍장인데 이 리홍장이 태어난 게 1800 몇 년에 태어난지 모르는데 1901년에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의 혁명 일어나기 12년도 더 전에 이미 죽었는데 그 즈음 사람이라니까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한자어로 하고 표기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니까 뭐 예, 안 맞다 이래가지고 리홍장으로 표기한 게 많아서 지금도 아마 이런 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이홍장, 리홍장이 반반 정도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신의 혁명이 기준입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의 혁명 기준이니까 청나라가 사실상 소멸된 청나라 마지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청나라는 뭐 잔존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 그 위안스카이가 결국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위안스카이가 압력을 행사하고 말고도 뭐 할 것도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푸이는 퇴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 왕조는 그걸로 푸이의 퇴위로 해서 완전히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한 거죠.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 중에 이 수능이 이제 돌아가서 그 이제 하다가 다시 위안스카이한테 양보하고 난 뒤에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가 헌법도 폐기해버리고 의회도 해산해버리고 그 황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황제를 한 거고 노릇을 하면서 즉위식만 남겨놓았을 뿐이지 사실상 황제가 되니까 수너는 다시 일본으로 다시 이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한 뒤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결혼입니다. 그 전에 하와이에 원래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 여성하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눈독을 들였던 여자가 자기 친구의 딸이죠. 자기 친구의 딸 원래는 숭메이링이 송칭링은 결혼을 한 거고 예. 예. 송경영하고는 결혼을 했고 그 이전에 송경영한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언니 이름 뭡니까? 숭아이링, 송애령, 숭아이링이 예를 들면 손문이 그 전에 중국에서 일할 때 그 처음에 그 조직 결성해서 일하고 할 때 영어 담당 비서로 숭메이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숭메이링한테 눈독을 들이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자꾸 집적거리고 작업을 거니까 숭메이링이 안 되겠다. 숭메이링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귀지는 않았겠지만 쿵상시라는 중국의 아주 갑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슬쩍 자기 동생한테 그 비서직을 자기 동생한테 넘기거든요. 숭칭링한테 비서직을 넘기면서 수는 문제까지 다 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는 또 그 동생인 숭칭링하고 1915년에 일본에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언니 대신 둘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숭칭링은 결국 나중에 수는의 뭐 뜻하고는 전혀 뭐 무관하게 중국 공산당의 뭐 중요한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그 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위안스카이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야욕을 드러내고 하니까 또 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미 세상은 다른 제도나 사상에 대해서 이미 알 만큼 알게 됐고 그걸 이제 멈추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신문화운동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1919년 같은 때는 오사운동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오사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5월 4일 날 있었던 것인데 그 전에 2달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3.1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때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문화운동이라는 건 중국에서 이제 속속 해외에 있던 말하자면 지도자급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 지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에 오래 있던 천투슈 같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또 공부하던 차이위안페이 이 사람은 한자로 최원배라고 그래요. 차이위안페이 이 사람은 들어와서 베이징 대학 총장이 되는데 대학을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자유스러운 이런 아카데미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과거 경력이나 뭐 이런 데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스러운 그야말로 서양 같은 미국과 같은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아카데미로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후스는 미국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광말약은 거머로우라고 하죠. 광말약도 그때 이제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때 최원배 차이위안페이가 베이징 대학에 있을 때 뭐 여러 사람들 교수들도 여러 사람들을 뭐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 자격 같은 거 따지지 않고 학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수로 많이 채용하고 했는데 그중에 교수도 강사 노릇도 하기도 했는데 도서관 베이징 대학 도서관 그 사수로 임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잘 모르실 겁니다. 리다자오 한자로는 이대조라고 쓰는데 리다자오라는 사람이 이 도서관 사수로 들어옵니다. 이 리다자오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중국 공산당 창당할 때. 왜 잘 안 알려졌냐면 일찍 처형당해 나중에 처형당해서 그냥 젊은 시절에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서있지만 이게 이런 사람을 리다자오를 중국 베이징 대학 도서관 사수로 채용합니다. 사수로 채용하면서 그 이제 대학에 가서 강사 노릇도 좀 하고 합니다. 경제학이나 뭐 이런 거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때 리다자오가 또 시골에서 올라온 웬 젊은이 한 사람을 조수로 채용합니다. 사수도 아니고 사수 조수로 채용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 이 모택동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들 뭐 중국은 옛날 사실 뭐 도시도 시골이었으니까요.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후난 사범대학을 졸업했거든요. 학교 선생이 목표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향에서 그 강제로 결혼시켰는데 도망쳐 나와가지고 후난 사범대학 졸업하고 또 돌다가 뭐 선생도 못 되고 하다가 베이징까지 왔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출세를 하려고. 베이징에 왔다가 리더자우 조수로 이제 들어갔는데 급료는 형편없고 도서관 사서의 조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책 빌려가는 사람들 이름 적는 겁니다. 다른 일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단순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이름 적는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월급도 작고 돈도 없고 하니까 어디서 살았느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영국 노동자들 이야기했는데 그런 조그만 단칸방에 7명이서 살았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룸쉐어를 하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7명이서 한 방에서 자면서 제대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거기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후난 사범학교 시절에 선생하던 사람이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았죠. 나중에 이제 베이징 대학 교수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고 도움도 좀 받고 하다가 그 사람 딸하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두 사람 다 리다자오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중국 공산당 창당할 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창당을 할 때는 이 두 사람 위에 이제 천투슈가 원래는 또 중심이 되죠. 진독수, 천투슈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는 핵심인데 물론 그 이외 주요 인물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서 이제
결성을 하는데 그 나중에 우리나라도 보면 알겠지만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마르크스 이후에 특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다 전파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듯이 중국은 더하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공산당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 때문에 더 이제 촉발된 거죠. 러시아. 왜냐하면 러시아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그러니까 산업이 제대로 자본주의가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그런 농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러시아가 지구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란 말입니다. 됐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이 사회주의 사상의 국제주의에 의해서 이 전 세계를 하나를 기폭적으로 해서 전 세계를 사회주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주의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게 뭐 혁명에 성공하고 나봤자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외롭기 짝이 없는 거죠. 동맹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을 파견하고 지원하고 코민테른 같은 거니까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자금도 지원하고 뭐 기타 등등 이론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1921년에 중국에서 공산당이 창당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공산당에 대한 건 뭐 사상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는 제도권 내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했기 때문에 위험한 세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기밀 유지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떠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1921년에 조용히 상하이에서 개인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창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어쨌든 창당이 됩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는데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고 난 뒤에 다시 순원은 일본에서 또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국민당에 들어가서 위안스카이가 위안스카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위안스카이가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그렇게 하고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후가 19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 후인데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급사합니다. 갑자기 사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중국 정부는 그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승계한 건 아니죠. 청나라를 승계해서 그 황제가 된 건 아니고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도 이제 따로 지 왕조를 따로 개창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화국이 왕실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공화국이 이제 준비가 되고 하니까 순원이 또 재빨리 들어와서 순원이 이제 드디어 총통에 임명이 됩니다. 대통령인 셈이죠. 새 공화국이. 그러나 그건 말하자면 임시정부 형태의 조그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통령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군벌 세력이 따로 있었고 지방에서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군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복벽파들 그러니까 청나라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었고 하니까 전국을 통일한 그런 정권 수립은 요원했던 겁니다. 그때는 뭐 전부 다 협력해서 해도 제대로 될지 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화국의 총통이 됩니다. 형식상 공화국의 총통이 되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공산당이 창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까지 군벌 세력의 공산당까지 이제 등장하니까 이 공화국 정부는 더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통일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군벌도 적절히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역시나
그 위안스카이하고 협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무력은 그 군대의 힘이라는 게 공화국 정부에는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산당하고 드디어 1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국공합작.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서로 이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이 더 커지고 우리가 회사를 합병하듯이 로펌을 합병해서 이제 그 돈을 더 벌려고 합병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군벌에 대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무력도 그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공합작을 했는데 국공합작을 하면서 그 국민당 정부에서 내세운 거는 연공 아닌데 연아 내세운 모토가 뭐냐면 연아 용공입니다. 용공. 이건 연은 소련 연자가 아니라 연합한다는 연합한다는 것이고 이 아가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는 로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힘을 합치고 러시아와 연합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런 모토였던 것이죠. 그러면 마오쩌둥을 비롯한 리다자오나라 마오쩌둥을 비롯한 나중에 공산당 창당하고 난 뒤에 천두시는 좀 배제됩니다. 어쨌든 다른 좀 사상이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좀 타협적인 태도로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배제되는데 어쨌든 중국 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왜 국민당하고 그러면 손을 잡느냐? 자기들 이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연합할 때 어떤 합의가 내용이 어떠냐면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게 아니고 공산당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당으로 하여금 공산당원들은 입당하는 대신 이중 당적을 허용해 주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으로서 국민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원이기도 하고 국민당원이기도 한 거죠. 말하자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드러난 공식적인 첩자나 다름없는 것이죠. 내부에서 자기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를 들면 이 국공합작이란 자체가 뭐 성공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된 거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 뭐 우리도 예를 들면 따지면 처음에 암살돼서 해방 직후에 그 해방 전후 그 혼란한 시기에 암살이 돼서 일찍 사망해서 그렇지 살아 있었으면 뭐 아마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우리 정부 형태가 달라졌을지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운형 같은 사람 아닙니까? 좌우합작이죠. 그런데 그 좌우합작이라는 게 실제로 없었으니까 그때 못했으니까 그렇지. 우선 첫째로 여운형 씨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좌우합작이 가능했겠냐? 어림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좌우합작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나중에 결국은 일시적이지 지속될 수 없는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이것도 결국 국공합작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서로 이제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나중에 유리한 결말을 기대하고 임시로 힘이 모자라니까 임시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 손을 잡은 거니까 이게 나중에 성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그 사이에 또 다시 새로운 게 등장하는 게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 군 생활도 역시 하다가 박정희처럼 하다가 들어온 장제스가 있습니다. 장제스가 국민당에 일찌감치 입당해 있었는데 수는이 장제스를 소련 군사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좀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돌아와서 수는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황푸 군관학교, 그러니까 중국에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장제스는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장제스의 나중에 정치적인 힘의 바탕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제스도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이 일어나다가
중간에 좀 생략하고 1924년경에 가서 결국 국민당 내부에서 군사 반란이 결국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다가 또 혼란 중에 이 순원이 사실상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이니까 그때 당시 군벌이 이제 순원한테, 순원은 뭐 어쨌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중국에서는 군벌이 순원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 제안을 합니다. 한번 만나자. 이래가지고 순원이 군벌들을, 동북 쪽에 있는 군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난징 쪽에서 상하이에 가서 또 머물러 있다가, 난징하고 상하이는 가까우니까 베이징으로 가다가 베이징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합니다. 간암입니다. 급성 간암이 좀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위안스카이처럼 순원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당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장제스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장악하게 돼가지고 이 혼란을 이제 나름대로는 그 정리하기 위해서 난징에서 이제 나중에 그 장제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만은 그 사이에 마오쩌둥은 이제 리자자오는 총살당하고 마오쩌둥은 이제 농촌 출신인데 그렇게 해서 공산당 창당에 관여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농촌을 거점으로 해서 계속 자기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자본의 힘으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혁명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이론하고는 관계없이 말하자면 중국적인 수정을 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한 겁니다. 이론과 전략을 마련해서 중국은 어차피 농촌 사회고 농민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중심으로 뭘 시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위 말하는 안팎의 사람들이 수정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게 되죠.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중에 소련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 후에 소련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오쩌둥한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농민들을 혁명에 이용하는 건 좋지만 노동자보다 더 크게 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하자면 조언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오쩌둥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토지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에 관한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점점 쌓아가고 확대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산당은 계속해서 큰 도시보다는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군대가 있었으니까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게릴라처럼, 아주 대규모의 게릴라처럼 사실은 행동하면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아까 그 자기 후난 사범학교 때 선생 딸은 이제 버려두고 산속이라기보다 그런 농촌이나 산속으로 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자가 드물었는데 여전사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공산당 전사의 허쯔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허쯔전이 5명의 자식을 낳고는 떠나버립니다. 떠난 이유는 뭐냐면 마오쩌둥의 여성 편력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래가지고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 훗날 이제 문화혁명의 주역이 된 영화배우 출신 강청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그냥 제가 부수적으로 곁다리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장제스는 이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정규군을, 제대로 된 훈련시킨 정규군을 엄청나게 양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산당 병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 내부에서 판단할 때는 10배 이상이라고 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5배 이상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한 이제 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이 슬슬 진출하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진출할 점인 1931년에 장제스가 헌법대강이라는 걸 만듭니다. 헌법대강.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이에 혼란 속에 중국 중화공화국을 운영해 오다가 이제 종전의 임시약법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헌법대강이 조금 더 헌법다운 형태로 만들어서 헌법대강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헌법대강은 그 전에 순원 때부터 나왔던 삼민주의라는 것하고 그런 이념을 넣은 데다가 특색이 뭐냐면 삼권 분립이 아니고 오권 분립입니다. 그건 지금도 대만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입법, 사법, 행정 외에 고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처럼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고시 제도를 특별히 이제 제도화하면서 중시한 겁니다. 고시와 감찰, 그건 감사원 기능이 되겠죠, 우리. 그렇게 이제 오권 분립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걸 내세운 그런 헌법대강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헌법대강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것 역시 이제 그 전의 것들을 많이 다 참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공산당 세력, 그 다음에 여전히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른 데서 국민당 정부군도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군벌 세력들은 그 전에 장쩌린, 장장님이라고 하죠. 장쩌린이 완전히 동북 쪽을 장악하고 있다가 그 열차 폭파 사고로, 일본이 열차 폭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아들 장쉐량이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쉐량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군벌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 군이 있었죠. 관동군. 그러다가 결국 32년에 뭡니까? 만주국을 세우고 했으니까, 만주 쪽은 또 완전히 일본이 점령하고 사실상 식민지를 상하이 난징 쪽으로 더 넓히고 이제 했죠. 일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주 세력이 중국 그 대륙을 나누고 있어가지고 혼란은 뭐 그야말로 극도로 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때부터 장제스가 군대를 워낙 이제 양성해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국공내전이라는 게 이제 국공합작이 아니라 국공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이 국공내전이죠. 같은 중국 내에서. 그런데 국공내전을 벌이니까 이건 애당초 그 병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공산당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을 돌아다니던 공산당,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점점 이제 쫓겨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쫓겨서 이제 괴멸당할 염려에 도달하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권력도 위험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때 뭐 이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괴멸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물론 마오쩌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등장하는 사람들 늘 같이 있습니다만, 린비아오는 임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엄청난 또 결단을 내리죠. 그게 바로 대장정입니다. 완전히 이제 멀리 떠나는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 이제 몇십만 원 아니지만 몇만 되는 그 병력과 가족들,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라 전체가 말하자면 일종의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계속 걷는데 그 전체 거리가 보통 간 거리로는 1만 킬로 이상인데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거리는 1만 5천 킬로가 넘는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 뭐 그 중국에 여행할 때 대장정 모택동이 걸어간 길을 그 따라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그런 저 패키지 투어도 있습니다. 예.